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시장론 3장 노동시장과 정책 파트 2입니다. 노동시장의 개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 인적자본론과 선별가설,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과 효과까지 다룹니다. 노동시장의 개요입니다. 임금교섭의 과학화 합리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의존성을 높여야 될 부분은 바로 노동시장 요인입니다. 노동시장 요인이요. 노동시장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먼저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기업 회계제도는 어떻게 변해도요. 다음에 사람을 더 뽑는다 덜 뽑는다 변화를 줄 수 없어요. 회계제도 변화는 고용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유망 직종과 비인기 직종의 변화,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 다 노동시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노동시장이 생산물 시장과 다른 점이요. 일반 상품과 달리 노동시장은요. 동질적이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또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계속성의 성격을 갖습니다. 나머지 부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식적 부분이니까 한 번씩 읽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 상품은 노동자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관계 등 사회적 관계가 개입이 됩니다. 노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이고요.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는 인적 자원입니다. 노동력은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화폐 소득 이외에 사용되는 장소, 일의 성격 등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영향을 받습니다. 노동시장 정보요.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보는 예를 들어서 무슨 통계청에서 일괄적으로 딱 모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수직 가공 분석은 통계청에서 전담한다. 이게 오답이에요.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상식적 이야기들 쭉 써놓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노동시장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가공 분석한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다. 넘어가시고요. 직업 선택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이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직업, 산업, 임금, 근로시간, 노동시간 동향, 노동력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구인구직, 직업훈련, 노동 관련 제도 등 정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립케어, 립케 인분적 경제, 립케이 인분적 경제요. 이거는 경쟁적 시장 플러스 사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그런 국가 정책이 있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쟁적 플러스 사회 형평성 보장 정책, 바로 립케의 인본적 경제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요. 인력균형 유연성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 정책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경제활동 변화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럽 국가에서는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편이고요. 노동시장 유연성에는 노사관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연성 확보 방안이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금적 측면, 기능적 측면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임금 유연성이요. 성과급제나 연봉제처럼 임금 유연성도 인력운영 유연성이고요. 기능적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과정의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내 직업훈련 강화나 다기능공화, 배치전환, 작업장 간 노동이동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 유연성입니다.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이요. 근로자의 수의 조정이 없이 어떤 근로시간 같은 거를 조절해서 결과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변형시간 근로제, 탄력시간 근무제, 일시휴업, 휴가 증가, 주휴 2일제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이에요. 내부적 반대말이 바로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이죠. 이건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하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파트타임직을 확장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용 형태의 다양화도 사실 같은 이야기고요. 여기서 정규직 중심의 채용 이거는 유연성에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오답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작업의 외부화요. 작업을 하청의 형태나 외주를 주거나 용역업체에 의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 이것도 유연성의 한 형태입니다. 신속한 고용 조정 능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직 실험
전직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 능력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의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분배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하는 겁니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능력 위주 인사관행, 이 중요합니다. 일시 해고제 레이오프 제도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발달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로자는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래도 기업의 가동률이 저하되면 근로자가 기업을 떠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게 바로 일시 해고제 레이오프 제도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견 근로자 보호법률 같은 것을 제정하는 사유는 당연히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요. 세계화에 따른 경쟁,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대항, 정규직 근로자가 해고가 어렵고요. 정규 노동자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실업이 증가하고 여성 경제 활동 참가가 상승하는 것, 이게 다 비정규직의 원인이고요. 고학력 취업자 증가, 이거 정말 어울리지 않죠. 고학력은 정규직입니다. 제조업 부문의 비중 증가, 이것도 비정규직 증가 원인 될 수 없어요. 고학력, 제조업 부문 증가 전부 다 비정규직 증가 원인 아닌 오답에 해당합니다. 승진 정체제도 대응할 때 승진 정체 시 대응하는 방법이요. 결국은 위에 높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고인물들을 뽑아내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단축하든가 이 사람들을 자회사로 파견하든가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것, 이게 바로 승진 정체 대응 제도입니다. 연봉제 강화는 승진 정체 대응 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 중시형 임금제도, 이것도 승진 정체 대응 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연봉제의 경향 강화되고 있고요. 80년대 중반 이후로 노동시간 감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감축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보다 깁니다. 일본보다 짧다. 이거 오답이에요. 우리나라도 산업사회 진출하면서 출산율 둔화되고 있고요. 고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이제 증가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형은 M자형입니다. 유럽은 이렇게 생긴 역U자형이에요.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량 실업, 비정규직 노동 증가, 임시직, 일용직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해고 분쟁 증가하고 있고요. 노동자 평균 근속 기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외국인 노동자는요, 경제 위기 기간 동안에는 잠시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극복이 됨에 따라서 점차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요. 가장 큰 포인트는 기업별로 임금 격차가 커요. 그래서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임금을 많이 줄 수 없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죠. 반면에 많은 인력들이 아직 취업을 못 구하고 있는 유휴 인력이 같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임금 격차로 인력난과 유휴 인력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상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엽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인적자본론과 선별가설 중 인적자본론입니다. 인적자본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 정보, 노하우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장기 근속자일수록 그 회사의 생산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걸 많이 알겠죠. 그게 바로 기업 특수적인 인적자본량입니다. 생산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거. 장기 근속자가 인적자본량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해고율이 낮아집니다. 사직률과 해고율은 인적자본과 마이너스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많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요, 인적자본이 많으면 사직률, 해고율이 다 낮아집니다. 인적자본이 많으면 사직률, 해고율은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사직률과 해고율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상반됩니다. 사직률이 높으면 해고율은 당연히 낮고요. 해고율이 높으면 사직률이 낮아요. 임금이 높다는 건 얼뜻 해고가 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임금이 높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이 인적 자본이 많으니까 임금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높다는 거는 인적 자본이 많다는 거에 다른 증거고요. 그러니까 해고율은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적 자본 투자 더 많이 하고요. 부모가 부자일수록 자녀의 인적 투자가 많아집니다. 교육 같은 거요. 인적 자본 투자량은 내부 수익률과 시장 이자율 사이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교육과 훈련이 생산성 증가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실증되지 못했어요. 입증되지 못했어요. 이게 실증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 자본을 투자한 근로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회사로 이동하기도 해요. 월급 더 많이 주면 다른 회사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오답이요. 연령이 작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임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 오답이에요. 연령이 적다는 얘기는 인적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임금 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연령이 적은 사람은 고임금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오답이에요. 인적 자본 투자 대상이요. 교육이나 직장 훈련 이건 당연히 인적 자본 투자 대상입니다. 정보 획득, 노하우 같은 거요. 건강도 다 인적 자본 투자 대상이고요. 주목해야 될 거 노동의 이동도 인적 자본의 투자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투자 이슈요. 사적 수익률, 개인이 얻는 수익률은 교육연수 증가에 따라서 개인 근로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적 수익률은 개인이 돈을 버는 걸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소득 증가율을 의미해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높다. 즉 개인이 얻는 이득이 사회적 얻는 것보다 높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개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입니다. 교육 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이 실물 자본 투자의 사회적 수익률보다 높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얻는 이익이 그냥 일반 자본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다. 그 얘기는 교육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 투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다. 교육 투자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적절한 사회적 차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교육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차별이 더 강력해요. 학력이 간판으로서 기능하고 기업이 학력을 선발 기준으로 삼는 그런 관행이 고착이 되어 있다면 고학력에 대한 민간 수요는 과도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부는 사회적 수익률을 높이는 데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의 원인이요. 각 개별 기업이 독자적 혹은 차별적 특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어에 차별적이다, 특유하다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기업 차별화된 제품 생산 공정의 특유성, 생산 장비의 특유성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인적 자본의 형성 원인이에요. 일반적인 훈련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내용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인적 자본 형성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 직업 훈련, 인적 자본 형성,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 원인 아닙니다. 선별 가설이요. 선별 가설이나 인적 자본 원이나 모두 다 교육을 잘 받으면 높은 임금을 받는다. 요거는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론과 선별 가설 모두 높은 교육 투자는 높은 임금을 보장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선별 가설은요 교육을 통해서 얘가 훌륭해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통해서 그 좋은 학교를 가려면 훌륭한 녀석이 좋은 학교를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훈련이 생산성을 높인 게 아니고요. 유망한 근로자는 좋은 대학을 나와요. 유명한 근로자를 식별해주는 역할을 교육이 한 거예요. 구별해주는 역할을 교육이 한 거예요. 정부의 교육 기회 평등화 정책은 그래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이 사람을 추가로 길러낸 게 아니고요. 그냥 선별만 한 겁니다. 시험 잘 보는 사람이 교육이 선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해봐야 더 사람이 훌륭해지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평등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견이고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별 가설에 따르면 요거는 오답이에요. 선별 가설에 따르면 교육 기회 확대 이건 오답입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높은 건 교육 때문에 훌륭해진 게 아니고요.
원래 훌륭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원래 능력이 있어서 좋은 학력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죠. 좋은 대학에 가요. 그런 거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근로자들은 선별가설이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교육의 신호 모형이요.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 혹은 영어를 잘한다는 게 그냥 생산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육이나 영어가 업무에 아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저 사람 저걸 잘하니까 틀림없이 업무도 잘할 거야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내수만 해서 전혀 영어를 안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되게 잘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뽑았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A가 성실하고 영어를 잘한다는 사실로 비추어서 A가 성실하고 유능하다는 거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의 신호 모형입니다. 경제학자 스펜서가 고학력자의 임금이 높은 건 교육이 생산성을 높여줬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냥 보여준 거라는 견해를 제시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신호 모형입니다. 소득정책이요. 소득정책은 소득증진정책 아닙니다. 이거 이름 때문에 매번 틀립니다. 다시 집중하셔야 돼요. 소득정책, 소득증진정책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가 물가와 임금을 관리해서 억지로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 관리 비용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요. 정부가 물가하고 임금의 상승률에 대해서 일정한 지표를 작성해요. 딱 어떤 값을 주고 강제로 따르게 하는 물가와 임금 상승을 억제시키는 정책이에요. 반시장적이죠. 그러니까 성장 산업을 위축할 수 있고요. 임금 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60년대 선진국에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 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었던 정책입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이요. 최저임금제, 누진제, 고용보험 실시 이건 모두 소득 재분배 정책이고요. 간접세 강화 이건 오답입니다. 직접세가 오히려 소득 불균형 개선에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요. 먼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공통점을 알면 적극적, 소극적 이거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차 시험은요.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지선다형이니까요. 자, 먼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공통점이요. 이거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회사에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그냥 돈으로 직접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다고 해서 실업이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직접 취업을 알선해주고 고용을 촉진해주고 직업 훈련을 시켜서 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혹은 회사에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고용을 지원해줍니다. 이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나머지 돈으로 하는 거 실업 보조금이요. 실업이 발생한 다음에 돈으로 떼우는 거예요. 개인한테 실업 보조금 예를 들어서 실업보험, 실업급여, 실업자 대부, 실직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것들이고요. 특히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정책 중에 사회안전망 정책에 해당되고요. 사회안전망 정책 중에서도 사후적입니다. 사후적 안전망 정책에 해당합니다. 노동시장의 정책과 그 반작용입니다. 근로자 보호 강화 정책을 쓰면요. 한 번 사람을 고용하면 자르기가 힘드니까 이번에는 신규 채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고용 수준이 감소하게 되고요. 대신 일단 먼저 뽑은 사람들 기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한테 만약에 의료보험 혜택을 주면요. 마찬가지로 단시간 근로자한테 비용이 올라가니까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줄입니다. 대신 기존 근로자, 전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을 높입니다. 추가 근로시간이 증가되는 거예요. 초과 근무 수당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정책 고용을 늘리고 싶지만 실제 이렇게 되면요. 초과 근로 수당이 인상되면 기업은요. 인건비가 많이 드는 그런 기술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즉 노동 집약적 기술을 채택하지 않아요. 노동 집약적 기술을 채택하려고 한다. 이게 오답입니다. 기존에 취업된 사람들은 추가 근무로 야간 근무를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실업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창출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현재 연장 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분포가 같다고 가정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실업자의 기능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할증료를 인상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기업도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